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S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구독경제 전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호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나이와 관련된 경제 상식들과 회복 탄력성을 구독경제에 비유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와는 다른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와닿는 것이 나이로 평가받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나이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회사나 사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고 느끼곤 하죠. 사실 나이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긴 하거든요. 요즘은 많이 적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면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였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띠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였죠. 여전히 프로필이나 언론 기사를 보면 제가 이름이 전호겸인데 전호겸 옆에 이름 옆에 49세 항상 나이를 적곤 하죠. 그리고 우리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또는 필요하게 상대방과 언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너 몇 살이야? 등과 같이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회사나 조직에서는 의전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생활에도 의전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활 의전 문화라고 네이밍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업무 관련해서 메일이나 업무 연락 이런 거 쓸 때 사장님, 상무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런 식으로 직급대로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나이와 기수에 따라 같은 과장이라도 순서대로 잘 배열해서 적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직장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제 이름이 전호겸이니까 윗상사가 전대리 저기 홍길동 과장님하고 백두산 과장님은 동기긴 한데 백두산 과장님이 나이도 많고 훨씬 선임인데 순서를 뒤에 적으면 어떡해? 이렇게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또 압존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사랑 이야기할 때 또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커피를 마시더라도 누가 나이가 많냐에 따라서 커피를 가져오느냐, 계산을 누가 하느냐 등 말하지는 않지만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곤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식사를 하러 식당이나 고깃집에 가면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일을 겪곤 하죠. 뭐였냐면 가자마자 누가 컵을 꺼내서 물을 따르지? 누구한테 먼저 따르지? 만약에 술자리라고 하면 이 술을 누구한테 먼저 따라야 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누가 굽냐는 있는다는 건데요. 보통 식당에서 고기를 굽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아닌 곳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막내가 굽곤 하는데 또 그 막내가 누구냐? 그리고 그 막내가 고기를 안 구우면 도대체 누가 구워야 되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활 의전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평균 은퇴 연령은 도대체 몇 세일까요? 평균 49세에서 52세 사이입니다. 몇 년 전에 국내 굴지의 모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39세 직원부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조차도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대기업이나 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자는 40세 이상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55세에서 64세 취업 유경험자가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은 평균 15년 2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이 26년이니까 21년 자료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벌써 5년 전 자료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비교를 위해서 21년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가장 최근 자료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년 자료를 볼 때 그만둘 당시 평균 나이는 49.3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주 직장을 40대에서 그만두고 원하던 원치 않던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21년 조사 기준 10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단축된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이 19년 9개월로 20년에 육박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였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차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 20년을 근무하고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였죠. 그런데 2020년대가 되면서 40대에 은퇴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이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18.8%,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14.1%,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12.2%.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가장 축복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정년퇴직이 7.5%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가 2.4%, 기타가 11.9% 순이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7.5%에 불과한 씁쓸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통계청의 2025년 8월 고령층 부가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요.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2.9세로 나타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진 거죠. 평균 퇴직 연령은 좀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년인 60세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2005년 20년 9개월에서 2025년 17년 7개월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조금 더 퇴직하는 나이는 뒤로 갔지만 근무하는 시간은 짧아졌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에 취업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시니어 여러분, 사실 자제분들이 40대에서 50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고 창업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부터 나시잖아요. 과연 그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국경제인 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3.4%가 2023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률도 63.8%나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출은 9.8%, 순이익은 9.9%나 줄었습니다. 약 10%가 준 거죠. 그 전에 조사에서 평균 매출이 13.3%나 감소했거든요. 이러다 보니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40%가 넘고 빚 역시 안타깝게도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년 이상을 다니던 주된 직장을 40대에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된 직장을 퇴직하면 내가 과연 이 나이에 40대, 50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좌절감이 엄습해 옵니다. 중장년의 고민은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과 또 부모님들의 노후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주니어 세대나 시니어 세대와는 또 다른 압박과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럼 퇴직을 하고 40대나 50대 사람들이 창업한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죠? 창업은 20대나 늦어도 30대 초반에 해야지. 젊을 때 해야지. 무슨 40대, 50대 창업이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신문 못 봤냐. 지금 나가면은 굉장히 어렵다.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는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선호하시고 추천해 주시는 시니어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창업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우리들의 상식을 깨는 조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우리에게는 MIT로 유명하죠. MIT 슬론 경영대학원 논문을 인용해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이 평균 45세라고 발표했습니다. 생각 왜죠? 연구팀은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270만 명을 조사했고 이 중 창업 후 5년간 매출 증가율이 상위 0.1%에 속하는 기업을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1%를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정한 거죠. 그럼 10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거죠. 연령별 비율을 비교할 때 40대, 50대의 창업자의 성과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한데요. 20대는 전체 창업자의 15.4%를 차지했지만
성공한 창업자 비율은 10.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30대도 전체 창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성공 비율이 28%대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대 창업하면 성공한 사람이 좀 적은 거죠. 그런데 40대는 전체 창업자의 28.8%였지만 성공한 창업자는 무려 32.9%, 거의 약 33%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50대 성공 비율도 22.6%로 20대보다 많았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창업자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85%나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경험을 쌓고 창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AI를 뛰어넘어서 AGI 경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GI 경제는 지금까지와도 달라서 굉장히 AI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AGI를 뛰어넘을 정도로 경험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경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해지는 것이죠. 심지어 창업만 그런 게 아니라 운동선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에서는 30대 초반만 되어도 나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보통 20대 말에 은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복싱 선수 조지 포먼은 20대에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29세에 마이크 무어로를 이기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때 조지 포먼의 나이가 무려 45세였습니다. 이처럼 40대, 50대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참으로 화려한 나이입니다. 요즘은 40대도 뭐 청년의 세상이잖아요. 사실 50대도 젊다고 하고요. 그런데 90대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때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가 영화 미나리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분의 수상 소감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두 아들이 일하러 나가라고 잔소리를 한 덕에 상을 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윤여정 배우님이 74세 때 아카데미상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만약 아들이 내가 이제 영화배우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 내일 모레면 80인데 무슨 일을 하세요? 집에서 쉬세요. 심지어 나이도 있는데 무슨 미국까지 가서 영화를 찍으세요. 이렇게 타박하고 했다면, 응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74세도 사실 무엇을 하기에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70대 남자는 퇴직 후 벤치에 앉아 있다가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벤치에 맨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배워보세요.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니 내가 나이가 70대인데 뭐 지금까지 내가 배운 적도 없는 그림을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배워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 이렇게 답했더니 그 사람이 할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문제일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미술실을 찾아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100세를 좀 넘어서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가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게 된 미술가 해리 리머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70대에도 새로운 걸 도전해서 성공하고 또 보람을 찾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94세에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라틴 그래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앙헬라 알바레스라는 분인데요. 여자분이십니다. 그녀의 나이는 무려 95세였습니다. 95세에 세계적인 그래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은 거죠. 아니 이게 무슨 VIP도 아니고 신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원래 가수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께서 가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다셔서 결국 가수를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고 또 남편과 외동딸을 또 암으로 있는 깊은 아픔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95세 나이에 세계적인 음악상을, 그것도 신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녀의 첫 앨범은 심지어 94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4세에 이제 데뷔하신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응원해준 손자가 발매를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손자가 할머니 나이가 지금 90대 중반이신데 무슨 가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박을 줬다면 우리는 95세 신인상을 받는 분을 못 배웠겠죠. 하지만 그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도와준 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비록 삶이 힘들더라도 항상 탈출구가 있으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95세라는 나이에도 세계적인 신인상을 거머쥔 이분의 열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이를 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최고의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이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멀리 있거나 돈을 아주 많이 써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주름을 감추려고 비싼 화장품을 찾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시기도 하죠. 아니면 성형수술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시술 없이 그저 일상 속의 좋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무려 10년 이상 훨씬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무려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는 국제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국, 중국, 스페인 국제 연구팀이 585명을 대상으로 8년에 걸쳐 피부와 생활 습관을 조사했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한 거죠. 8년이면요. 이들은 얼굴 사진을 보고 겉보기의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한 결과 생활 습관이 나쁜 여성이 무려 10.4년이나 더 늙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10년 이상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거죠. 특히 피부에 나쁜 것은 인공 선탠, 흡연, 과일 섭취 부족, 보습 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연구팀은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노화의 33%는 생활 습관이 결정하지만 약 50%는 유전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듣고 있으면 이게 결국 또 타고나야 되는 건가, 운이 좋아야 되는 건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50%는 우리의 노력과 습관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뚝뚝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이 찌지, 소위 말해서 나이살이 찐다고들 하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이제 60대가 넘고 70대가 됐으니 이제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었구나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1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우리의 이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 세계 29개국, 굉장히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죠. 생후 8일 된 아기부터 95세 어르신까지 6,4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의 몸의 에너지 소비율은 20대부터 60대까지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 말인데 사실상 20대나 40대나 50대나 그렇게 몸의 에너지 소비율이 차이가 큰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60대고 70대인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60세가 넘어서도 대사량은 1년에 0.7%씩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연도별로 늘어가니까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간다는 사실의 변함이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70세 시니어 분들과 주니어 세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대, 70대가 되어서 찌는 나이살은 나이 탓, 세월 탓이 생각보다 아주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절대적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보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시고 조금만 더 움직이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100kg를 훌쩍 넘었어요. 100kg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이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40대 말이니까 살이 찌는 게 당연하지.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굉장한 거부가 돼 있더라고요. 옷도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기성복 입기도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보통 16시간을 단식을 한다거나 20시간을 단식하고 나머지 시간에 식사를 하는 거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시간별로 다릅니다. 근데 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한 달에 많이 빠지면 막 10kg씩 빠졌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은 식사는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꾸준히 어느 시간대에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아주 많이 빠지면 2, 3kg씩 빠지고 심지어 한 달 내내 배고팠는데 1kg도 안 빠진 달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배고픈데 한 달 내내 해도 1kg도 안 빠지는데 나는 정말 체질이 이런 걸까? 이러면서 굉장히 절망감에 빠졌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더니 25kg 이상이 빠졌습니다. 즉 매일매일 하는 꾸준함이 이기는 것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루함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1년이었습니다. 나이살과 비슷한 연구는 또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979년 당시 80대 초반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치 20년 전인 1959년이 현재인 것처럼 생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1959년 당시의 일들만 이야기하고 그때 유행했던 TV 프로그램과 영화만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동도 어렵고 청력과 기억력도 안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체중도 1.5kg이나 불었습니다. 그리고 관절 유연성과 심지어 손가락 길이, 키, 걸음걸이, 자세까지 모두 좋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훨씬 젊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체 나이가 최대 50대 수준까지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아까 다이어트에서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제가 2년 전에 갑작스럽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이만큼도 안 올라가고 이 정도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서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안 나서요. 그래서 너무 안 났다 보니까 대형 대학병원에 갔더니 동결견이 왔다는 거예요. 동결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오십견입니다.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 40대 중후반이었는데 50대도 아닌데 동결견이 왔죠. 또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그때 간호사께서 수술 안 하신 사람 중에서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굳은 거죠.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난방을 입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바지를 이렇게 축혀서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병원에서 재활을 하라고 알려준 게 굉장히 단순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아니 이런 단순한 걸 해가지고 어떻게 나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 걸 한 달 내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 내가 이제 40대 말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팔을 못 쓰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어떡하지? 심지어 저는 글을 쓰는 게 제 주된 롤인데 글을 못 쓰면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까 꾸준히 해볼까? 이래서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달 정도 되니까 팔을 쓰게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시니어 선배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역시 인생에는 왕도가 없고 꾸준함과 축적의 시간을 이기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에 소개한 하버드의 실험처럼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 육체도 그렇게 반응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나이를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는 정말 심리적인 숫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가장 젊다는 것이죠. 가장 젊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 보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시니어 여러분, 남은 인생 2막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거창한 꿈이나 완벽한 계획이나 남들에게 칭찬받는 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는 넘어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라는 편견을 깨고 스스로 인생을 기획할 수 있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회복 탄력성은 비단 우리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수십 년 된 또는 100년이 넘은 기업들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 역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기업 고유의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구독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경제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구독경제란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한 번 팔고 끝냈다면 이제는 고객과 꾸준히 관계를 맺으며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독 모델로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이죠. 구독 경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유 구독, 신문 구독, OTT 구독 등이 있겠죠. 물론 요즘 AI 구독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거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이 다 구독이긴 합니다. 구독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꾸준함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독 경제는 기업에게 회복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많이들 잊혀가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당시에 글로벌 대기업 CEO를 역임한 존 챔버스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대비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갔을 때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큰 회사들의 40%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대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지금의 상황을 딛고 급격하게 클 곳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독경제 회사들의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경제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매출액은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8.2% 상승했습니다. 구독 서비스 매출 성장률도 18.2%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을 모은 S&P 500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의 매출 성장률도 3.6%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 매출 인덱스 성장률도 3.2%밖에 안 됐거든요. 무려 거기에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에 비해서도 약 5배 가량 성장도 더 빨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됐던 2020년 1월 1분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20년 상반기 어땠을까요? 2020년 상반기 S&P 500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는데요. 구독경제 기업은 10%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2020년 매출액을 전년 대비 동기로 봤을 때 S&P 500, 미국에서 가장 소위 말해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1분기에 마이너스 2%였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도 그게 퍼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때 경제위기가 굉장히 고점에 갔거든요. 그때는 마이너스 10%, 역성장. 사실 마이너스 10%란 게 굉장히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던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때 당시에 구독경제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확진자가 나왔던 1분기에 11%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굉장히 위험이 고점에 있고 사람들의 이거 너무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높았을 때 그때 당시에 12%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S&P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이너스 10% 성장, 역성장을 해서 굉장히 어렵고 존폐 위기에 있고 실제로 존폐가 됐을 때 구독경제 회사들은 오히려 12%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거죠.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2020년 3월 구독 서비스 회사들의 한 달 가입자 취득률은 이전 11개월 비교한 결과 10개 회사 중 거의 7개에서 8개 회사가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미중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구독경제 회사들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된 게 2023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구독경제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주오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2년간 구독 모델을 채택한 기업들은 S&P 500 기업들보다 무려 3.4배나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코로나 때도, 코로나 이후에도 구독경제 회사들은 이렇게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구독경제 회사가 뭐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구독경제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인
회복 탄력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또는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신문을 저는 매일 보거든요. 근데 신문의 일면부터 끝면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위기입니다. 요즘 매일 위기거든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인 거죠. 그러면 기업의 회복 탄력성은 구독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우선 고객들이 락인돼 있습니다. 락인이란 말? 무슨 말이지? 자물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잠김 효과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위기가 와서 소비자들이 수입이 감소되면 당연히 지출을 줄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통 구독 서비스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성금을 받습니다. 우리 OTT 구독하신 분들 알겠지만 미리 성금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시간을 갖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독 경제 방식은 기업의 현금 흐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짧게는 한 달, 많게는 1년까지도 성금을 받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요즘의 위기는 굉장히 단기간에 옵니다. 몇 년씩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몇 달, 며칠, 몇 주 만에 그 위기가 사라졌다 또 나타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거나 위기에 익숙할 때쯤 되면은 이 위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든요. 그런데 구독경제 회사들은 미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버는 거죠. 이런 거는 경제 위기나 이런 리스크가 일상인 요즘 같은 위기가 일상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는 목돈을 필요치 않습니다. 뭐냐면은 매월 또는 매달 아니면은 매년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백만 원 되던 제품을 한 달에 몇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고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 돈은 있어 몇백만 원 있어서 물건 살 수 있는데 지금 뭐 전쟁이 터진대 유가가 오르는데 아니면 경제 위기가 또 올 거래. 뭐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대. 그럼 내가 현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있어서 어떤 물건 살 수 있어도 돈을 아끼던가 아니면 요즘에 다른 데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번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목돈을 쓰지 않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단돈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을 주고 이 물건과 제품을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같이 불황이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이 좋던 현금 흐름이 나쁘던 이런 구독 경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황에는 목돈 지출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라는 단골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의 아이디를 통해서 취향과 필요사항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면은 반찬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단골 식당은 반찬을 잘 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맞춤형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찬은 안 먹는 대신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음식만 먹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많은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음식을 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가 어려서 혼자 한다. 이럴 때는 내 식당에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잘 안 먹고 우리 식당은 오히려 순두부찌개랑 청국장을 많이 드시더라. 이러면 차라리 사람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재료비를 줄여서 특정 음식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단골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 단골은 왔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인데 만약에 단골이 없고 뜨내기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구독 경제는 뜨내기 장사가 아니라 단골 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가게에 오시는 분, 우리 기업 물건 사시는 분들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황이면은 음식이나 아니면 반찬을 줄여가지고 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오히려 불황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불황이 오면 구독경제 회사들이 더 잘 되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다들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K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어떤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면
이 오징어 게임을 다 완성해서 제작사도 찾아가고 배급사도 찾아가고 방송사도 찾아가고 여러 군데 가서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10년간 아무도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제작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도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영화 투자 잘못하면 회사를 문 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약간 좀 낯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왜 OTT 회사는 투자했을까요? OTT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라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지? 회복 탄력성. 바로 이 OTT가 오징어 게임을 런칭해서 배포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잘 안 돼도 그 OTT 회사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OTT가 문을 닫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류의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OTT 구독자, 단골이기 때문에 안 거죠. 내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내용을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돼. 해볼 만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OTT 회사가 구독경제 회사가 아니라면, 회복 탄력성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게 될 거라는 데이터가 없었다면 투자를 못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독경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해외에 주게 된 거죠. 이렇게 구독경제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미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미국에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무엇을 했냐면요. 면도기를 구독 서비스한 거죠. 이 면도기 구독 서비스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6년에 약 10억 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1조 4천억 원에 매각된 거죠. 그러니까 1조 몇천억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걸 창업하신 분들이 처음에 한 세 분이서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면도기 광고를 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면도기 광고에 저렇게 비싸고 유명한 사람들이 쓰니까 광고비가 많이 드니까 면도기 값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쓰는 면도기 중에 아주 싼데 굉장히 좋은 면도기였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면도기를 배달해 주겠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한 거죠. 그래서 1달러에서 몇 달러 정도 내면 매달 또는 본인이 원할 때 1주, 2주 단계로 이걸 면도기를 포장해 가지고 배달해 준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왜냐면 내가 구독 서비스를 받고 이거를 다시 소위 말 패킹, 포장을 해 가지고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창업 4년 만에 면도기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5년 만에 32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1조 4천억이 되는 돈을 받고 엑시트, 그러니까 엑시트라고 하면 이제 좀 낯설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팔고 나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어떤 면도기가 싸고 좋길래 그거를 구독 서비스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면도기가 바로 한국산 면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그 면도기를 팔고 있었지만 구독 경제나 구독 서비스에 관심이 아마 적었겠죠. 오늘처럼 제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칼럼이 이런 걸 보셨다면 우리가 미국에서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해서 그 회사가 만약에 구독 서비스를 했다면 그 면도기 회사가 아주 글로벌 면도기 회사가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독 서비스나 구독 경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놓치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늦었어 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로 과감하게 구독 해제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혹시 구독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드깡, 보이스피싱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구독깡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서실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독강의 위험과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구독 경제를 좀 더 재밌고 상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